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 두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종목과 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만 버텼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하락의 대부분을 이 5거래일간의 흐름이 차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해 결국은 약 한 20%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역대 네 번째 또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해 내내 부진했을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요,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 이 집계를 한 결과 작년 5거래일간이 하락분의 94%를 무려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일만 잘 버텼다면 미국 증시가 지난해 다른 성적을 받아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을 자아내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5거래일간의 좀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9월 13일 날 S&P 500 지수가 무려 4.3%나 하루 만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8월 CPI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18일 날 또 S&P 500 지수가 4% 급락을 했는데요. 타겟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타겟의 주가가 무려 25%나 급락을 했습니다. 즉 실적 부진이 결국은 소비 경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에 급락을 야기했던 하루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5월 5일 날 S&P 500 지수가 역시 3.6%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때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 같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도 그날의 해석과 다음 날의 해석이 좀 달라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5거래일이 소위 말해서 깨지면서 지난해 미국 증시 전반이 좀 부진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서도 알 수 있었던 작년 한 해 내내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죠.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모두 다 올해는 좀 이 이슈들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소수 거래일의 하락분이 좀 집중된 것이 올해에 좀 희망을 얻게 하는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에는 미국에서 하락일이 상승장보다 34일이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에서 상승일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상승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 역시도 덧붙이는 그런 기관의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새 마음으로 좀 긍정 회로를 돌릴 만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기로는 일단은 굿이라고 좀 희망을 담아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깨진 날이 5거래일이었다. 그때 때문에 미국 증시 전반이 지난해 부진했다.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이 문제였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변동성이 올해 완화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무적인 거는요. 최근까지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좀 부진하지만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1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빅스 지수의 평균이 25를 넘었다. 근데 이것이 올해 들어서는 이제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수 산정 이후에 이 정도로 빅스가 높았던 해 이듬해 같은 경우에는 빅스의 중간값이 역시 19.5 정도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역사적 데이터를 인용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톱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처럼 변동성 완화 이후에도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이 2%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CNBC 서베이에 따르면요, 응답자들의 약 한 40%가 올해 S&P 500 지수가 6에서 1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다라고 하고요. 응답자들의 또 20%는 S&P 500 지수가 최대 19%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응답자들의 또 80%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올해 증시 반등을 점치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통이 물론 컸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S&P 500 지수가 7.1%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 역시도 15.4% 반등을 하면서 한 해를 그래도 좀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올해는 다르기를 한번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헤드라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 대형 제약사죠. 지난 1995년 이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역시 좋은 쪽으로 종목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우가 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또 가치주가 강세를 보였다. 뭐 올드 이코노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업종의 강세에도 많이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작년에 좀 긍정적인 테마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머크의 흐름이 굉장히 돋보였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한번 봤더니요. 무려 40% 정도나 이 폭등을 했습니다. 머크가요. 지난 1년간 4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도 주가가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995년 이후에 최고의 한 해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머크의 상승 원인과 관련해서는 한번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력 약이 판매 호조를 띄었습니다. 즉 잘 팔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역시도 지난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갔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어떤 약이 잘 팔렸냐를 살펴봤더니 면역 감항제 이 키트루다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가다실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호조를 띄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코로나19 치료약이 또 판매를 잘 됐고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도 이 치료약이 이제 승인이 되면서 향후의 매출 성장을 또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클레이즈가 또 2022년 내내 좋은 분위기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임상 얘기를 드렸죠. 임상 얘기와 관련해서도 12월 초에 키트루다와 모더나가 좀 합작으로 해가지고 암 백신에 있어서 효능을 또 입증하는 임상 결과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머크가 지난해 내내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같은 주가 상승이 추가 업사이드를 제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 랠리를 또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캔터 피츠제럴드라든지 미주오 같은 기관에서는 올해에도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머크 외에도 대형 제약주들이 지난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올해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은 제가 쏘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대형 제약사들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크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에 더해서 일라이릴리라는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 신약 마운자루가 이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지난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 혈당 조절 개선 보조제로 승인이 됐고 또 판매가 개시됐던 그런 약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적응증을 뭐 확대한다든가 그러면서 또 매출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든가 이런 모멘텀이 있었던 일라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에브비라는 또 대형 제약주가 있죠. 근데 작년에 역시 약 한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안정성의 후한 평가를 받았던 종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뭐 쏘쏘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겠죠.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조금은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휴미라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에브비 측에서는 일단은 내년도에는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얼마나 버틸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빅마마 대표 ETF PPH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형 제약주들 이 개별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이 PPH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부하권 정도로 마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존슨앤존슨이 좀 부진했고 그리고 에브비 그리고 일라릴리 등의 종목들이 이처럼 8%, 5%, 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존슨앤존슨의 지난해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ETF 전체가 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섹터 전반에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종목 간의 차별화도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TF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대장주 JNJ의 반등도 좀 필요할 것으로 대형 제약주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